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러셀의 논술 조윤명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나왔던 연세대학교 기출문제, 따끈따끈한 문제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기출문제의 유형,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나와 있던 주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 대치러셀에서 논술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강남에서는 목요일 날 6시 30분부터, 대치에서는 금요일 날 6시 30분부터 역시 학생들을 실전 논술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논술 강사가 자기를 드러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격자잖아요. 합격자가 2018 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러셀, 메가스터디, 그다음 기명, 편입, 전체 연세대학교 합격자 1위. 연세대학교 합격자는 제가 압도적으로 학생들 많이 배출했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요, 논술 강사 최초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 1차 동시 합격. 여기 보시면은 제 합격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동시 합격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특히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기명 편입과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에서 강남 메가스터디 정규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세대학교 전체 합격자 1위라고 하는 것과 함께 제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학생들 자체가 제가 이 논리를 가지고, 합격했던 논리를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저의 논술 방법론이 가장 실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연세대학교 작년, 바로 작년 거야. 작년의 기출문제도 그러한 실전 논술의 가장 중요한 합격의 규칙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지 연세대학교를 합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랑찬 연세대학교 합격자 1위. 여기 보시면 2011년도부터 17년 기명 편입 누적 연세대학교 합격자 1위, 메가스터디 기명 연대 합격자 1위, 2016년에는 기명 편입 1차 연세대학교 15명, 2014-15년도에는 30명, 2015년도에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자 중에 50%, 절반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 합격 강사로서, 이건 아니구나. 잘못 읽었네요. 기명 편입 인강 및 현강,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전임 교수, 작년까지 그랬죠. 메가스터디 러셀, 대치 강남, 그리고 메가스터디 논술 인강, 이투스 논술 인강 등등등을 제가 경력으로 갖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거고, 자, 바로 가겠습니다.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시험 문제, 인문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작년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문제 1번, 제2심은 가하고 나하고 다의 중독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중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비교하시오. 자, 이거 어떤 문제야? 전형적인 연세대학교 문제입니다. 연세대학교 문제는, 자, 우리가 보통 1번 문제를 3자 비교라고 얘기하죠. 보시면은 여기에 제2심은 가하고 제2심은 나하고 제2심은 다를 비교할 거를 요구하는 거지. 이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주제야. 언제나 논술 문제는 딱 4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제, 그 다음에 요약, 추론, 비판인데, 이때 추론이 2가지가 있어. 하나가 뭐냐면 비교 추론, 그 다음에 하나가 해석 추론. 그래서 연세대학교 1번 문제에는 바로 여기에 비교 분석할 것을 요구하죠. 그지?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나하고 다를 통해 라를 분석할 걸, 요게 바로 뭐냐면 이게 해석 추론이 되는 거야. 해석, 앞에 거는 비교. 비교는 관점의 차이를 다양한 각도로 설명해 줘야 되고, 해석은, 이걸 내가 왜 들고 있냐? 해석은 문학작품이나 도표를 분석할 걸 요구하는 문제인데, 인문계열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도표 해석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도표 해석을 묻는 문제는 편입에서도 많이 나오죠. 연세대학교 편입 문제 역시 신입학 전형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도 요 내용을 제가 인강으로 올릴 거예요. 편입 준비한 학생들도 역시 연세대학교 작년에 신입학 전형이 저렇게 나왔었구나. 그리고 신입학 전형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은 처음인데, 2번 문제를 2가지로 나눕니다. 편입학 문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2014년도. 14년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2번 문제를 나눠서 했죠. 여기 보면은 작년도 문제
2번 문제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가 여기가 500자가 되고 역시 이쪽도 500자가 됩니다. 그래서 2000자가 되는 거야. 2시간에 2000자. 그럼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제이심은 나와 다를 통해, 제이심은 나가 중독에 대한 얘기고 다가 중독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이심은 나의 중독은 내용을 보면은 하나가 중독 자체가 제이심은 가는 개인적인 원인이고 나와 다는 사회적인 원인이야. 제이심은 나와 다는 사회적인데 나가 두 가지로 나뉘죠. 제이심은 나의 앞부분은 그것이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쾌락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고, 제이심은 나의 2번, 두 번째의 제이심은에는 그것이 유전적 요인. 정확하게는 제이심은 나는 사회적, 유전적 이렇게 쾌락과 중독의 원인이 거기에 놓여 있죠. 자, 그래서 나하고 다를 통해서 나를 분석할 걸 요구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2-1번 문제와 2-2번 문제로 또 나뉩니다. 2-1번 문제는 도시 A, 도시 B, 도시 C 각각에서 1학년 때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나와 다를 통해 설명하시오. 제이심은 나가 원인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제이심은 나가 하나는 이런 원인 자체가 사회적이라고 봤고 또 하나는 유전적이라고 봤고, 제이심은 다는 이것이 소비와 연관을 가지고 있다. 단순하게 사회적인 요인이라고는 프레싱, 사회적인 소셜 프레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비를 통한 욕망의 강화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1학년과 2학년이 되면서 변화야, 변화. 이 변화를 바탕으로 도시 A와 도시 B, 도시 C에 나타난 요인들이 어떠한 요인들이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지 서술하시오. 가장 적절한지.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말은 제이심은 나의 두 가지 원인과 제이심은 다의 요인 자체를 통해서 이 각각의 표에 나와 있는 현상을 규정해주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규정만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의 내적인 의미까지 분석을 해줘야지. 즉 여러분이 수능하고 연결한다면 논술 문제는 일치 문제가 아니에요. 일치 문제는 요약이고, 일치 문제가 아니라 추론적 이해, 그 다음에 비판 창의에 해당되는 건데, 즉 텍스트에 나와 있는 어휘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의 내적 의미 혹은 특정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줄 거를 요구하는데, 논술 문제에서는 비교도 마찬가지고 해석도 마찬가지고 단순한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논제였고요. 이 논제를 통해서 각각의 제이심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써야 될 답안의 방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논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대비 2019학년도 인문 기출 논제 1번이야. 논제 분석은 위에 것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제이심은 가하고 나하고 다, 이걸 논제라고 하지. 문제, 이게 수능으로 보면은 발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발문이 가하고 나하고 다는 다 중독이야. 우리는 그럼 각각의 중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중독 개념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이 중독에 대한 다양한 관점, 당연히 요약이든 비교든 이 관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관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원인과 대책이야. 그럼 여러분은 제이심은 가에서의 중독의 원인이 뭐냐? 제이심은 나의 A에서 중독의 원인이 뭐냐? B에서 중독의 원인이 뭐냐? 제이심은 나에서 중독의 원인이 뭐냐?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대책 두 가지가 있네. 요것점이 원인도 있고 대책이 있고, 그 원인과 대책을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갖고 오면은 변별력이 없는 것이야.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그것의 의미를 분석해 줘야 되는데, 이 의미는 주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 혹은 그러한 주장을 하게 대한 의도, 근거, 이것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고 분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비교 분석이라는 거는 분석은 원인이나 대책에 해당되는 관점, 그 관점에 해당되는 어휘 있지, 이 개념어, 이것을 분석해 줄 거를 요구하는 문제, 요거를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가를 머릿속에서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들어갔어야 되지. 볼까? 연세대학교, 연세 유니버시티, 이거 잘 봐야 되죠. 연세, 이렇게 볼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중독이 뭐냐?
중독 자체. 제이시먼 가에서 말하는 중독과 나와 다에서 말하는 중독을 보면은요, 규정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제이시먼 가에서의 중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쾌락, 적 감각을 기반으로 한 중독이야. 그래서 이것의 예로 이제 흡연을 들고 있죠. 흡연. 이 중독 자체의 원인이 제이시먼 가는 일단은 미리 범주를 잡아주면 원인은 개인의 절제력이 있는 거야. 개인의 절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이시먼 방금 전에 가는 개인이라고 했고, 제이시먼 나는 앞에 것은 사회의 압력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유전적 요인이었거든. 그 다음에 제이시먼 다는 사회가 주조한 욕망인데, 역시 사회이긴 사회이지만 제이시먼 가와 이렇게 대비되고 이렇게 대비되지. 제이시먼 가하고 제이시먼 나 자체는 이러한 쾌락과 중독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제이시먼 다는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이 복원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부분적으로 틀릴 수가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됐으면 추론방이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은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복원을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내용을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내용을 같이 봅시다. 이걸 범주로 해서 가에서 생명유지, 쾌락감각, 동식물 모두 가능한데, 뭐 동물과 식물 모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이런 쾌락적 감각,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식물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이 특성은 이성이야. 그럼 저런 이성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중독이란 단어하고 연결을 했을 때에 이성적 판단의 결과가 중독이라고 말하진 않겠지. 그럼 우리는 이 이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성의 부재 자체가 중독의 원인이 되겠구나. 그럼 이성이라는 건 철저하게 여기는 개인적 이성과 연관된 내용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추론하고 이 내용을 봐줘야 되겠지. 그죠? 좀 더 보면은 인간만이 가능하고 이성을 발휘한다면, 저 두 번째입니다. 즉 행복, 즉 최고선을 실현할 수 있다. 이성이라는 걸 통해서 최고의 선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중독이라는 건 인간의 행복을 배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지? 자,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덕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도 이성과 관계된 거야. 그러면 쾌락에 대한 추구는, 즉 이성을 통해서 발현되지 않는 쾌락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 자체를 배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도덕적 인간은 옳은 것을 실천해 올바른 사람이 되고, 용기를 실천해 용감해진다. 덕을 실천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여기까지는 세컨더리한 내용이야. 중요한 건 아니지. 적절할 때 적절한 것을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용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의 도라는 것을 배제한다는 내용과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부족함과 과함은 악인데 중독이라는 건 과함이 되겠죠. 그렇죠? 중용을 넘어선 쾌락에 대한 추구. 그러면 중용 자체, 즉 중용을 기반으로 한 쾌락에 대한 추구, 감각에 대한 추구라는 건 이 맥락으로 보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용은 1과 5 사이에, 이건 논의의 초점은 아니고요. 중용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럼 적절한 것을 실천한다는 건 우리가 감각의 욕망에 대한 추구도 적절한 것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내용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겠지. 그리고 덕을 실천하기 위해 중용 이외의 실천 의지가 중요한데, 아이는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무지함. 즉 보시면은요, 이 무지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중독을 전제로 했을 때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중독 자체의 원인이, 그럴 때는 뭐라 보냐면 무절제로 보는 거야. 무절제. 그런데 내가 지금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무절제가 아니라 자제력의 부족,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나눠줬던 이유는 뭐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책을 도출할 때에 이 중독 자체의 전제가 무절제, 즉 내가 하는 행동 자체를 객관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어휘를 가지고 따지면은 이성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중독 자체를 해결할 수 없다 보는 거야. 즉 중독 해결책은 철저하게 개인의 판단, 개인의 절제력, 개인의 중용의 도에 대한 추구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반면에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옳지 못한 행동은 옳지 못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
그런데 인식을 했지만 그러한 감정에 지배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판단 자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거죠. 이런 사람은 고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무절제한 사람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러한 중독 자체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고 철저한 개인의 실천력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인식해서 끝나나? 아니죠. 인식했다면 그 잘못된 점을 교정하기 위한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철저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중독 문제는 개인의 윤리의 문제, 개인의 판단의 문제, 이성의 작용의 문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중독 자체는 부정적인 거고, 중용의 의미에서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까지 나와 있지 않지. 다음 거 볼까? 제이시문 나번입니다. 제이시문 나는 우리 역시 이 제이시문 나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봐야지. 뭐냐면은 이쪽에서 말하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쵸? 중독 자체 1. 그리고 두 번째 중독의 원인, 세 번째 이거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봐야 돼. 이게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실험 1. 행복한 주의 공원 실험. 여기에 행복한 주의 공원 실험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윤리적 판단이라고 하면 가와 같겠지만, 여긴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이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개인이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16마리의 쥐를 각각 격리된 작은 우리에 놓고 다른 16마리의 쥐, 행복한 쥐 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에 넣고, 행복한 쥐 공원은 18제곱미터가 넘는, 이거는 뭐냐면 그들의 환경, 생활 환경 자체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일 경우에, 근데 반면에는요, 이것의 쥐들은 뛰어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즐길 수도 있고 온도는 쾌적하고 뭡니까? 안정적 삶을 유지하고 그 안에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욕망들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두 집단의 쥐에게 각각 중독 물질인 몰핀이 있는 물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물을 제공했는데, 이 두 가지 이건 설명해 줘야 되는구나. 행복한 쥐 공원 실험은 먼저 16마리의 쥐를 각각 격리된 작은 우리에 놓고 다른 16마리 쥐는 행복한 쥐 공원. 그렇지. 한쪽은 이것이 격리된 곳이라고 놓으니까 쾌적하지 못한 거야. 즉 인간 사회를 본다면 사회적 압력 자체가 강화된 공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압력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강력한 소셜 프레셔가 될 수 있어. 우리의 얘기겠지 뭐. 그죠? 또 한쪽에는 다른 16마리의 쥐는 행복한 쥐 공원이라고 불리는 곳, 이것은 뭐냐면 삶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고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는 그런 공간,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격리된 작은 우리에 있는 쥐들은 처음부터 몰핀에 있는, 몰핀이라는 게 바로 중독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지. 중독.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추구가 강화되는 것은 사회적 요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행복한 쥐 공원의 쥐들은 일반적인 물을 선택했다. 행복한 사람은 잘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담배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가 받는 사회적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 제이시문 가와 같은 윤리적이고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사회병리학적 문제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사회 자체가 병들었다 보는 거야. 원인이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거지. 제이시문가는 내적인 거야. 자신의 판단의 문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격리된 작은 우리 속의 쥐를 행복한 쥐 공원에 넣었더니만 이들은 금단 현상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일반적인 물을 선택했대. 뭐야? 중독 문제는 제이시문가는 다 네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근데 제이시문 나에서의 실험 1에서는 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단순하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쾌락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지 않죠. 제이시문 다에서 보면은 중독이라는 건 일종의 사회적 가치도 될 수 있어. 소비에 대한 추구도 될 수 있어. 말 그대로 과시적 소비, 이런 것도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소비 중독, 그렇지? 홈쇼핑 중독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 사람을 쇼핑에 천착하도록 만드는 사회의 구조의 문제라고 보는 거야. 그렇지? 정확하게 사회가 지향하는 왜곡된 소비적 가치,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 보세요. 실험 2, 두 번째 실험이야. 제이심은 나의 두 번째 실험. 여기는 영상의학기술의 발달로 중독에 관한 연구. 그래서 중독 연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약물 중독에 있어서 유전적 영향, 유전이야. 결국 유전이라는 거야. 핵심은. 그래서 약물에 중독된 50명, 그 다음에 약물 중독의 경력이 없는 이들의 가족, 유전적인 요인은 이들 중독된 사람과 그들의 가족의 연관 관계를 따지면 되겠죠. 이들의 차이점 분석하기 위해 약물 중독과 관련 없는 일반인을 역시 선발했고, 내 영상 촬영을 통해 결과적으로 자기조절 능력을 평가해 보았는데, 약물에 중독된 참가자들은 당연히 일반인보다 낮은 자기조절 능력.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물 중독 참가자들의 형제 자매는 어땠는가? 어땠다고? 여기 보면은 역시 낮은 자기조절 능력을 보였다. 아, 결과적으로 중독이라는 것은 개인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 요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관점 자체가 아예 다른 거지. 유전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런 중독 자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이성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갖고 있는 병리학적 문제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하게 이런 유전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 혹은 사회적 압력의 배제가 아니라 이런 유전적 요인에 있는 경우는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약물을 투입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가 중독자들에게 주는 약물 있죠? 그 약물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거니까 생물학적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약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죠. 개인의 문제나 사회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진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연구팀은 뇌의 문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제이심은 1과 제이심은 2의 제이심은 나의 가와 제이심은 나의 실험 2와 가가 아니지. 다시 정리. 제이심은 나의 실험 1과 제이심은 나의 실험 2에서의 이 중독에 대한 원인도 당연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학생들이 이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이게 뭐 사자 비교라고 했는데 사자 비교는 어떻고 오자 비교는 어떻습니까? 2014년도에도 제이심은 4개가 나왔었고 제이심은 2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3자 비교만 반복적으로 연습했는데 갔더니만 갑자기 이상한 게 나왔다. 이상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비교가 그냥 나온 것 뿐이죠. 비교 자체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는 과잉 소비의 사회이다. 과잉이란 말 자체가 중독이라는 거야. 과잉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소비 중독이죠. 이건 소비라고 하는 건 상품, 대상에 대한 중독인데 상품의 효용에 대한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효용에 내가 지나치게 몰입을 하는 거지. 자, 쾌락의 포장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고 쾌락은 각종 병, 뭐 캔, 상자에 담겨서 유통되고 있다. 쾌락 자체가 고양되는 거죠. 쾌락의 고양.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쾌락의 포장은 발전을 통해서 소리, 뭐 경치, 감각, 환상도 포장할 수 있게 되었다. 뭔 말이야? 이거는 단순하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감각을 넘어서서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혹은 사회적 가치와 같은 것들도 이제 중독의 대상이 됐다. 즉 있는 그대로의 기능이 아닌 그 이상을 추구하게 되는 것도 일종의 중독인데 여기는 중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조자들은 감각의 강도를 높여 포장했고 이 방식은 회사의 경쟁에서 이기는 주요 전략이 되다 보니까 감각의 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지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포장된 쾌락의 대표적인 예가 담배인고 담배 자체를 예를 썼는데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논술에서는 얘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예증에 해당되는 내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럼 욕망의 만족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욕망의 만족은 인간의 본연이 추구하는 것이고 중용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게 개인적 수준으로 이러한 욕망의 문제를 치환하는 것이다. 중용 깠네요. 제이심은 가를 깠지 이해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욕망 자체를 추구하는 거 중독됐다는 걸 문제로 삼지 않아. 맨 마지막으로 보면 앞부분은 부분적인 문제로 보는데 뭔가 중간에 이것이 이제 복원하다 보니까 빠진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러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인의 기본적인
욕망 추구의 욕망의 본성을 욕망을 추구하는 본성 자체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것 자체를 중욕만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게 개인적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욕망 자체의 원인을 단순하게 개인적 문제로 규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 사회의 문제에서 특히 소비의 문제하고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은 러프하게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고요.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즉 우리가 연세대학교 문제는 1번 문제를 풀 때 2번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2번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내용 자체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제시문이기 때문에 2번 문제와 2번의 두 번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제시문에서의 쟁점을 찾지 못하면 또다시 제시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만 봅니다. 지금은 오늘은 여기서 하는 건 이제 비교에 해당되는 것들만 우리가 보려고 했으니까. 자, 다음은 중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대해서 도시 A, 도시 B, 도시 C 각각 1학년, 2학년 때 조사한 결과이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야외 놀이시설. 야외 놀이시설 왜 나왔을까? 제시문 2의 실험 1에 해당되는 거야. 그치? 제시문 2에, 제시문 나구나. 나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제시문이고 그 다음에 광고는 제시문 다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지. 그리고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은 당연히 제시문 두 번째 제시문의 중독의 원인이 유전적 요인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와 있겠지. 다음에 수치들은 조사한 평균값이다. 세 도시의 스마트폰 중독 여부는 0부터 100까지 수치로 나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도시 A 1학년 때 보니까 도시 A는 1학년 때 중독이 30밖에 되지 않았어. 근데 2학년 때 80으로 늘었어. 왜 그럴까? 변이 자체에 우리가 신경 쓰면서 텍스트를 봐줘야 되겠죠? 도시 B는 80에서 줄었어. 왜 줄었을까? 도시 C는 바뀌지 않았어. 평균은 50이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요거는 아니고, 오케이. 그거를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면, 이 도표를 보고 판단해야 돼. 도시 A. 여기 보면 얘는 똑같죠? 바뀐 게 뭐야? 야외 놀이시설이 2학년 때 조사하니까 확 줄었어. 뭐야? 사회적 압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사회적 압력이 강화됐다는 구체적인 분석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의 추론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시 B는 얘하고 얘는 똑같은. 문제가 좀 단순하죠. 그럼 광고 매출액이 줄었다는 것은 사회가 소비를 통해서 욕망을 과다하게 자극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도시 C는 이 두 가지의 요인이 있네. 먼저 부모의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높죠. 부모의 중독이 높아. 야외 놀이시설은 여기에서 증가했고요. 광고 매출액은 줄었어. 요거와 이것이 반대되는 개념이지. 근데 부모의 중독 지수가 높아. 이거와 무관하게 그러면은 도시 C에서는 앞에 걸 보면은요. 바로 이렇게 둘 다 그냥 높아. 즉 뭐냐면 이 두 요인, 즉 사회적 요인이나 아니면은 사회적 요인 실험에 해당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환경 자체의 요인과 그 다음에 제시문 다에 나와 있는 소비 사회의 문제는 영향력이 적었다는 거지. 유전적 요인이 가장 월등하게 많았다라고 볼 수 있지. 요거는 근데 방금까지 한 거는 이 도표를 보고 규정해 준 거야.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즉 방금까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에 브레인스토밍의 과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써줬다면, 여기까지 분석을 했다면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각각의 제시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뽑았다면, 뽑고 난 다음에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인가,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론하지 못하고 방금 전에까지 했던 내용, 이걸 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끝납니다. 이해됨?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면 이 텍스트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했던 포인트를 뽑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 추론이 들어가야 되죠. 그 본격적 추론에 해당되는 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예시 답안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 답안을 보면은 여기까지 추론해야 되는구나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2019년도 인문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하고 잠깐 봤고 예시 답안을 통해서 구체적 분석은 내가 이제 그 자료에다가 그 카페 자료와 블로그 자료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고 요 다음 단계 물론 더 중요하겠지. 거기까지 하고 끝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음 단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용을 추론할 것인가. 앞부분에서도 제시문을 보고 제시문 자체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내용은 얘기해 줬어. 사실은 본문 자체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 의미가 없고 이 본문의 내용을 보고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 즉 내용 자체에서 내포된 의미를 끄집어낸 거잖아. 아까 그지? 끄집어냈다면 끄집어낸 것의 의미가 또 분석이 되고 그 의미에 또 의미가 분석이 돼야 돼. 그래야지 깊이 있는 추론이 가능하겠죠. 연세대학교 채점 기준을 보면 알겠지만 연세대학교 채점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창의력이야. 그 텍스트를 보고 창의적 자기의 해석이 들어있지 않으면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합격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이제 2018학년도에 연세대학교 편입 합격자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합격자들, 이게 제가 이제 매년마다 합격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2월 초, 2월 중순, 뭐 약간 늦으면 3월 초, 요때 합격자들 다 합격생들의 명단을 뽑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외에도 4명 정도가 더 추가됐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요거 이상의 합격자가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이제 그런 수업을 통해서 합격자들이 느꼈던 이 수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가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확실히 어려운 단어를 습득하고 쓸수록 사고도 넓어지고 글쓰기 수준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 제 경우는 주제 강의 복습보다 논술에 좋은 단어를 외우려고 했던 것, 그 다음 질 좋은 글쓰기를 위해 몇 시간을 투자했던 것. 제가 수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학생들에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내적 의미를 분석해라. 그래 의식의 층위를 높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텍스트를 보고 의미를 정교하게 뽑아내는 과정이 없다면은 연세대학교에 변별력 있는 연세대학교가 요구하는 글을 쓰는 건 불가능하거든. 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합격했던 이 친구 거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제시문을 읽는 동안 글쓰기를 위해서 해야 할 과정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죠. 학생들이 텍스트를 보고 쟁점을 뽑았다면 뽑은 쟁점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 것인가. 아까는 맛만 보여준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하고 추론한 개념의 내적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당연히 있겠죠. 그것이 이제 저의 논술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세대학교 노원논문 합격자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빡빡한 선생님의 첨삭이 늘 저를 쪼여왔고 이 때문에 논술이 힘들다는 생각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쓰는 것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즉 자기 자신의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에서 뭐 강사가 썼던 글을 암기하거나 아니면 본문에 있는 내용만 단순하게 가져오거나 그러면은 변별력이 떨어지는 글을 쓸 수밖에 없죠. 왜? 남들도 본문을 갖고 와서 쓰거든. 그 남들도 본문을 갖고 와서 일반론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일반론을 쓰게 되면은 당연히 내 글은 변별력이 없겠지. 왜? 내 글이나 다른 친구의 글이나 똑같은 글인데 연세대학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통념적 글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면 될 것이고요. 자,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합격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개요부터 짜고 그게 힘들었다. 즉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반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업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텍스트를 보면은 먼저 글을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주제문을 정확하게 잡는 방법, 그리고 주제문을 잡았다면 그것에서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 이거를 통해서 제가 수업을 하니까 그 수업의 방식대로 들어가는 것이, 그 수업의 방식대로 학생들이 텍스트에 들어가서 추론하는 것이 합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자, 제가 구체적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건 다각적 첨삭입니다. 공개 첨삭. 학생들이 글을 쓰면은 모두 걷어서 복사한 다음에 같이 나눠서 어떤 학생의 글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또 다른 학생의 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걸 같이 분석해서 이 글의 장점은 내가 받아들이고 단점은 교정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자, 뭐 대면 첨삭 이렇게 친절하게 참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논술 강사 최초 연고대 논술 전형 동시 합격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수업 과정, 오늘 보여주지 않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텍스트를 보고 내적 의미를 분석하고 분석한 것의 의미를 추론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실전 논술에 바로 다이렉트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수업의 과정이죠. 그래서
메가스터디 러셀의 가장 압도적 합격자를 배출했던 것은 바로 제가 가르쳤던 과정 자체를 제가 직접 가서 시험을 본 거죠. 그래서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는 400여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보통 논술 강사들은 자기들이 시험을 볼 이유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 자체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또 대다수의 합격자, 압도적인 합격자를 만들므로써 나를 증명하고, 논술 강사는 그것 말고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집의 공식을 통한 실전 논술, 이 실전 논술을 통해서 바로 학생들을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주요 대학을 입학하게 했다. 그렇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수업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논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제가 수업을 하는 것은 강남 러셀 목요일 날 6시 30분에서 10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대치 러셀도 6시 30분에서 10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전, 그 다음에 천안, 대전에서는 토요일 오전에 9시,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천안은 월요일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또 제가 원장으로 있는 부천 하이논술에서는 토요일 날 4시에서 7시, 7시에서 10시 이렇게 학생들과 만나서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명문대를 들어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전 논술 비치를 같이 고민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주요 대학을 합격할 수 있을 거로 믿고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반복적 학습입니다. 논술은 학생들이 보통 처음 시작할 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논술은 어려운 게 아니죠. 논술은 낯설기 때문에 낯설다라는 걸 어렵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과정을 자, 지금 1월 달부터 혹은 3월 달부터 꾸준히 반복한다면, 물론 늦게 오는 친구들은 여름방부터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학생들은 단기에 시작을 했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것에 몰입을 하는 것이 합격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러셀 그리고 명인 그리고 하이논술의 논술 강사 조윤병천이었습니다. 자, 자세한 문의는 밑에 블로그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